안녕하세요. 대구, 부산 부동산 스터디 시청자 여러분. 12월 31일, 네, 52주차 방송입니다. 이 주간 브리핑 자료는 페이지 수는 몇 개 되지 않아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첫 주차 1분에 52, 52분에 1주차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꾸역꾸역 참고 견뎌오다 보니까 어느덧 52주. 이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24년도에 52분의 1주차. 시작이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두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부산, 인천, 대구 하락률이 동률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부산이 1위였었거든요. 그 자리를 대구가 꿰차고 2위가 부산, 3위가 인천을 차지했고요. 대전 정도만 보합, 그 다음에 광주, 울산은 강보합, 뭐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을 느끼시나요? 네, 시장 분위기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전으로 돌아가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4년은 정말 대혼돈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 부분도 뒤에 제가 표로 만들어 뒀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원, 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은 막 5만 원씩 막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정중하게 야,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너무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정중히 또 요청을 합니다. 하지 마시. 이게 후원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 왠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크게 부담 안 되게 저를 지원해 주고 싶고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우리가 뭐 생필품은 뭐 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알리익스프레스로 가실 때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제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링크, 영상 하단 부분 모바일로 보실 때는 더보기를 통해서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다른 어떤 물건을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가격이 6,000원 정도, 쿠팡 가격은 10,000원 정도. 쿠팡은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냐?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수수료율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곳은 이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1% 정도 받는데요. 음. 가장 최근에 12월 30일에도 제 링크를 타고 들어와셔서 구매해 주신 분이 계세요. 뭐 여기 보니까 요 물건을 사셨어요. 요 물건을 사신 것 같아요. 결제 금액은 1달러. 결제 금액은 1달러. 왜 1달러? 이거 한 6달러 정도, 한 5달러가 조금 넘어가는데요. 신규로 회원 가입하시면 이 지원금이 있어요. 네, 1,000원만 하시면 이건 무료 배송으로 아마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런 한 개만 사주셔도 제 영상 20개 20개 정도 봐주시는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제 여기 링크를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링크를 타고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홍보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매수 의지수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전, 분위기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러죠. 인천도 다시 살짝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거래량이 엉망진창이에요. 나머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대전, 울산도 이제 20 아래로 내려왔고요. 광주도 좀 잘 나간다 싶었는데 다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부산은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제가 이 차트를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과거에는 어떤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 먼저 치고 오르고 다른 지역이 야 니만 오르지 마라 나도 오를란다 하고 뒤따라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이 동조화되었다. 탈동조화의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 큰 대세를 다 같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반짝 좋아질 때 특례 보금자리라는 이유로 반짝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모든 분위기가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 특히나 영남권,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기 광역시들이 조금 힘을 쓰고 있던 그 와중에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이 지역만의 좀 특수한 위험성이 계속 있나 봐요.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다시피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하다. 그 2030의 유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럼 이게
뭐 근래의 일이냐 아니면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어요. 그럼 부산에 지금 누가 집을 사줘야 되나? 10년, 20년 전부터 대구, 부산 지역을 떠났던 이 젊은이들이 이제 2030이 되어서 집을 사줘야 되는데 이 계층이, 허리 계층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급 물량도 많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 1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구, 부산 완전히 바닥이죠. 인천은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좀 쳐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한 5년, 10년 안쪽으로 아무튼 10년 안쪽으로 부산과 인구 역전되는 것은 당연시 되고요. 대구도 인구가 지금 한 228만 정도 되어야 될 텐데요. 군이 인구가 편입되면서 230만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만 명씩 빠져나가면 한 15년 후가 되면은 200만도 무너지겠죠. 뭐 2050년이 되면은 대구의 인구가 180만이 되고 2050년이 되면은 부산의 인구는 지금 대구 인구 수준 뭐 230만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근데도 집은 너무 많이나 짓고 있죠. 이 차트 기억나시나요? 23년 1월 2일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색깔도 파란색이잖아요.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그리고 특례가 시행되고 나서 조금 해빙기를 맞이하는 듯한 모습, 조금 해빙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2월 13일자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례 시행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 진한 파란색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 그럼 특례로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냐? 이 초반의 통계는요, 이 신청의 기준이고요. 신청했다가 한 3분의 1 정도는 까이죠. 너는 대출 자격 안 돼. 이렇게 까이고 3분의 2 정도만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는 유효 신청, 취소되는 거 빼고 실제로 얼마나 대출되나 보니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하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하더라.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났고요. 이 기간 동안 전국이 많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월 20일이 되면 세종시가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세종시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2달이 지난 후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세종시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서 8월 7일자 자료인데요. 대구는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개월이 걸렸어요. 2021년 첫 하락을 시작했을 때 21년 5월경에 세종시가 마이너스가 나타났을 거예요. 5월, 6월경에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대구는 11월경에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그때 시차도 6개월 정도였거든요. 지금 또 보니까 세종이 플러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한 대여섯 달 지나면 대구도 플러스가 나타나겠는데?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봐야 되고 대구를 봐야 되고 물론 제일 메인은 수도권이겠죠. 근데 이 어떤 상황이 특례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것이 나왔건 부산은 플러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10월달 세종시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을 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던 대구 지역도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세종시를 따라간다. 세종시를 늘 관찰해야 된다. 부산 언젠가는 플러스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끝끝내 플러스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가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나서 대구가 1개월 후에 대구도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이 지역들도 이제 점차 동조화되어 갈 것 같아요. 많이 빠졌을 때 세종시는요, 평균 하락률이 한 38% 정도 느낌. 대구는 35% 정도 느낌. 근데 이것이 플러스가 되었건 마이너스가 되었건 관계없이 세종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골고루 찾아보면은요,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하는구나. 요런 느낌이고요. 대구도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정도의 느낌이구나. 부산은 28% 정도 하락하는 느낌이구나. 오히려 계속 연중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부산이 오히려 집값은 사실 알고 보면 더 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마이너스 1월과 하락폭은 다릅니다. 굉장히 파란색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또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됐다. 일반형이 종료되고 나니까 전국이 다시 마이너스 온통 마이너스. 내년이 되면은 분명히 또 파랗게 물들지도 몰라요. 이때 1월처럼 또다시 파랗게 물들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정부가 무슨 부동산 규제 해제책을 내놓든지 뭘 하든지 명분이 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했을 때 뭔가
정책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아직 요 정도 하락 가지고는 대책을 내놓기는 좀 그럴 거예요. 조금 더 하락하면은 뭐 취득세를 내놓겠죠. 효과 없을 거예요. 양도세를 내놓을 거예요. 효과 없을 거예요. DSR 풀어주려고 기대하지만 효과 없을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우회할 수 있는 통로도 다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대혼돈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간 신고가 비율 보시면 신축 아파트만 근근히 신고가가 나타나는 현상. 뭐 신고가의 분양권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신고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신규 거래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 30% 이상, 일단 신고가 비율이 그러면 한 25%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20년, 21년 이때의 고점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이제 25% 비율 이런 것은 완전히 지난 하락분을 다 잡아먹고 완연한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신고가가 나올 일은 정말 저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비율도 나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전으로 돌아갔다, 올해 1월달 분위기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지금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구, 부산 보이시나요? 그 외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의 거래량과 12월달의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타날 정도. 1월과 2월 그 중간쯤 자리와 12월의 거래량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전에는 최악의 거래량일 때는 이때였고요. 특례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 수준은 그 중간 정도 수준. 근데 지금 거래 감소되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1월달이 되면 올해 1월달 혹은 작년 12월달 그때 분위기와 비슷해질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신가요? 데칼코마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 아무튼 뭐 대출이나 모든 부분을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시기는 9월 달까지였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것은 2023년 9월을 정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 규제의 스트레스 DSR 도입 같은 거죠. 예, 그리고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 이 부분,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되면서 이거 건설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 환영하지 않을 만한 것,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대책과 그렇지 않은 대책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아주 개이한 현상이 23년 12월에 나타났어요. 예고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혼동의 시기인가? 누군가는 3월달 되면은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분위기를 잡죠. 왜? 미국이 인하할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우리는 3.5%. 미국이 내린다 한들 우리는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나 되어야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스트레스 DSR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혼동의 시기. 그리고 1월 말이 되면 지금 우대형으로 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가 되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여기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뭐 26조가 투입되니 뭐니 하지만 이 대다수는 대환으로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공급하니까 미리 선침해놔라. 폭등한다. 무슨 소리야 너. PF 이런 거 터지고 나면은 뭐 할인 분양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괜찮은 물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격돌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아몰랑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DSR 도입되면 이거 가장 제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거 투자자들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금 2년째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다시 이제 유예를 총선 이후의 시기가 되니까 총선 이후에 아몰랑 하면서 임대차 3법 그래 뭐 민주당 너가 만들어 놨던 거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버리게 된다면 전월세 신고도 투명해질 것이고 여기에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은 대혼동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24년도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24년도에도 그거 들어가는 사람들 제일 늘 말씀드리죠. 아파트 100억짜리 한 동이면은 이 중에 25억은 자동으로 빚이 생성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금융 모든 환경이 멈춰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만 합쳐도 연간 20조 정도 대출이 그냥 순증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뉴스를 내년에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횡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중도 굉장히 줄고 있어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상가 임차인들, 상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 위기도 또 전이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많이 폐업하고 나면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이 이 건강보험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떼이거든요. 뭐 재산에 대해서도 막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돈이 떼요. 근데 이거 폐업해버리고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국민 그 건강보험이나 이런 재정도 올해 아마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더 심화되면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거예요. 그래서 마냥 집을 여러 채 소유한다고 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게 뜯어가려고 정부에서는 눈이 시뻘겋게 설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빨리 그 뒤를 따라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그 침체를 인정하는 거야. 과거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다가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에 보면요. 그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정도가 정말 대혼동의 시기였어요. 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 호재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작용하기보다는 과거에 보니까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1년 정도 대혼동의 시기였어. 그래서 혹여나 그때쯤에 뭐 주택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 금리 인하하자마자 막 급하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사기보다는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여유롭게 관찰하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거래는 67% 정도 완료되었다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12월의 최종 거래량은 부산은 11월 달 1,800건 충격이었죠. 2,200에서 1,800으로 떨어질 때 1차 충격이었는데요. 그 다음 1,500건대까지 떨어집니다. 2차 충격까지 가해집니다. 대구는 1,800건대의 거래량이 1,500건으로 떨어졌다가 1,200건으로 떨어집니다. 충격이 오죠. 인천도 1,800에서 1,500, 1,200 이런 식으로 같이 거래량이 급감 한 번에 그치고 저는 천천히 특례 이후에 한 번 충격이 오는 이후 천천히 거래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웬걸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까지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또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지 싶어요. 서서히 거래량이 빠지는 현상. 그렇게 빠지다 보면 내년 4월 또 총선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고 가격이 빠지면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대책을 내놓는데 별 효과는 크게 없지 싶습니다. 2022년 3월달 이때 거래량이 반짝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대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선침해했던 사람들 어땠나요?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다. 24년도의 부동산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23년도에 나타났던 현상을 살펴보시고 22년도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저는 오히려 24년도는 22년도와 더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죽고 또 무슨 문제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에서는 더 큰 걸 뭔가를 또 내놓겠죠.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바라는 부분이 뭐 미분양 주택 양도세 뭐 5년간 혹은 10년간 면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요때와 요때의 거래량이 충격적으로 줄어든다는 그 부분, 요 시뮬레이션 했는 부분이고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하니까 확실히 보이죠. 무슨 기대감을 안고 이게 대선 때니까요. 24년에 총선도 저 비슷한 효과는 한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천하로 끝나더라.
3개월 정도 그 효과가 그 전후로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었지만 막상 대선 이후에 뭐 재건축이니 뭐니 한다고 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총선 이후에 뭔가를 한다고 막 여러 공약들이 수많은 공약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24년에는 우선 예측하고 봅니다. 자,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거래가 안 되는 곳은 인천. 인천이요. 이렇게 거래가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인천이 갑자기 서울 따라 분위기 되게 많이 타요. 분위기 확 식어버렸죠. 부산 또한 거래량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 대구도 점점 붉은 물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전국에서 제일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대전이 그나마 저런 모습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빙하기를 언제까지 가야 넘어가느냐. 자, 인구수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평상시에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구수로 환산했을 때 제가 빙하기를 탈출하려면 이 9천이라는 기준 숫자를 만들어 뒀어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는 한 번도 이 기준선을 넘긴 적이 없어요. 부산은 그 빙하기를 탈출할 수 있는 거래량의 근처도 가보지 못했어요. 대구는 요 근처에 가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광주, 대전, 위쪽에 살짝 올라갔지만 이 또한 거래량이 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전세 거래량은 예전보다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죠.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아파트 수가 늘어났어요. 그동안 많이 지었어요. 아파트 수가 늘어났다. 두 번째는 어, 전세 사기의 위험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더 많이 몰려 들어갔다.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의 거래량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나마 11월, 12월 되고 나서 대구나 부산 같은 지역에 보면은 전세 거래량이 그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죠. 9월, 10월에는 일평균 뭐 80건 정도의 전세 거래가 되었다면 뭐 1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식으로 20% 정도 거래가 증가되는 현상이 11월, 12월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대비 인구빨이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자, 매물은 이때 12월 접어들려고 하는데 11월 뭐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뭐 부산 기준으로는 한 5만 2천 건대에서 지금 5만 한 1천 건대까지. 대구는 3만 8천에서 3만 8천에서 한 3만 7천까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인천도 조금 감소. 네,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작년의 모습이에요.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많이 감소했었어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 급격하게 매물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가격 다시 떨어지네? 나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근데 전세도 잘 안 나가, 월세도 잘 안 나가. 결국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인구 100만대의 도시들도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 감소하는 현상. 전주 대비 이렇게 감소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가 영예의 1위, 부산이 2위. 대구 매물 많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은 부산은 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구는 고만고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지죠. 대구, 부산만 놓고 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한번 놓고 비교해 보면요. 1위 자리를 다시 대구가 차지했습니다. 매물 인구로 봤을 때 매물 1위 대구, 전세 매물 1위 대구, 매매 매물 2위 부산, 전세 매물 2위 부산. 예, 나란히 0의 1, 2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차이가 되게 미미하죠. 그냥 이 동네는 영남 지방은 야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충청 이북이나 선택받은 도시지 영남 이남은 버림받았다. 그나마 부산은 추후에 또 메가시티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죠. 메가시티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그 다른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정말 지난번에 이 지도 그려서 했을 때 지도 그려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메가시티 수도권 메가시티 부산 불경 메가시티 그러면 대구는 낙동강 오리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대구에 뭔가 탈출구가 나와야 될 텐데 답답한 그런 지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자, 모두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자, 즐겁고 행복한 또 새해를 맞이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24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